문재인 씨 또는 문재인 정권, 그들이 장기 집권을 노린다 혹은 일당 독재의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은 단지 추측이 아닌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쩌면은 그것이 허무한 헛된 꿈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멈춤 없이 이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우선 이 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은 대한민국 헌법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헌법 개정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헌법 개정을 이미 1차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민정수석 조국 씨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죠. 그러나 헌법을 없애겠다. 말로는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개정하겠다. 그것은 헌법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밑에서 혹은 지상에서 이것이 공공연히 이렇게 어쩌면은 온 나라 안에서 숨어서도 하고 내놓고도 하고 또 그 내막을 모르는, 그래서 저들이 무식한 우파라고 부르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빌어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당 독재의 꿈, 그것에 말뚝을 박는 것이다. 뭐 그만하면, 거기까지 가면 나라가 망해버리기 전까지는 그 꿈이 유지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헌법을 개정하는 우리 70년 헌정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전의 헌법을 없애버리고 소위 문재인 헌법, 좌파 헌법, 이것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는 이미 갈 때까지 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방선거에서 완승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정말 완승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는 그것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그들이 180석을 차지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 이 보수 국민들 중에서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투쟁 중인 그런 국민들이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외신에 보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한국에서 이번에 있었던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이러해서 부정선거였다. 그렇게 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지난
그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나는 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외국에 알린다고 해서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에 외국이 관여할 수는 없겠죠. 어떻든 알리기는 알려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를 봤으니 내 피해를 구제해달라. 하고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죠. 법정 다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밝혀서 법관이 그 말에 수긍을 해서 과연 당신 말이 옳다 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법정 다툼의 목적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들, 그 각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결과가 이제 승리를 거둔다면 그 소를 제기한 각자들은 이제 선거의 결과를 자기가 낙선했는데 혹시 잘못됐다 그러면 또 뭐 그것이 당선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각자 개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일단의 대중들이 다투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들이 결실을 맺도록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80석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180석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온갖 의결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겁니다. 즉 그것이 많이 진척되기 전에 법원에서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완승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그것뿐입니까? 좌파 정당들, 무소속 중에서 또 좌파 성향의 그 의원들 많이 있죠.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참 그것 때문에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상임위 18개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 아니 하겠다. 이러고 있죠. 정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권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라고 봐야 하겠죠. 이 공수처법이 올 7월 말에 시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기구를 다 완성을 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6월 25일에도 그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은 그곳을 주시하고 있지는 않아도 다들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공수처라는 단두대를 설치하면서 단두대는 사람 목을 치기 위한 처형대가 되겠죠. 이제 처음 이걸 차려놓고 제일 먼저 그 단두대를 가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끌어내서 처형을 할 제1호 1번 타자가 누구냐?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이제 이것을 두고 좌파 세력은 상당히 즐기고 있다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거기 그러면 누가 끌려나가서 죽을 것인가? 그야 뭐 당연히 보수 우파가 끌려나가서 죽겠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좌파들은 이런 그냥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보수 우파를 희롱하면서 이제 혹시 윤석열인가? 아니면 혹시 한동훈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셈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월 29일 뉴스원에서 제 내용을 보도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답을 했습니다. 권력 유착, 제 식구 감싸기 등 큰 사건을 다뤄야 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은 큰 사건이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문제로 하게 되면 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개인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은 성역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뿐이다. 아니다 한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번 공수처 1호 사건은 개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개인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뭐 부패 범죄도 아니겠구나. 설령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그 범죄 중에 부패 범죄, 그러니까 뭐 뇌물죄, 그게 아니면 직권남용죄 이렇게 가겠죠. 개인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뇌물죄라는 것은 성격상 아무리 봐도 개인의 범죄 성격이 좀 강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결국 직권남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순수 공무원 범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1호 사건 첫 번째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그것은 어떤 세력과 관계가 있겠구나.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짐작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 일당이
이 공수처를 가지고 자기네 측, 자기네 사람을 잡지는 않겠죠. 이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좌파 혹은 친여라고 하는 쪽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 잡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국민은 또 이런 쪽에서 혼란을 느낄 겁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 이름이 있다고 하자 그런들 지금 야당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제1야당이라고 하는 그 경우에도 뭐 거의 정당도 아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좌파 비스무리한 그런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제1야당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어디 돈줄이 있습니까? 이제 3년 지나면서 다 끊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인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스스로 싸우겠다는 투지조차 없다. 이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도대체 자신이 적이라고 하면서 그 맥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세력일까? 곰곰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과거로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그 모든 세력, 그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 문재인 씨 측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아직 남아있는 보수 우파의 잔당들, 그들이 남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끌려 올라갈 세력이 누구인가 점점 불안해지죠. 그게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아서. 2020년 6월 26일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6월 18일과 19일에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법무부 검찰국 그리고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제 그것이 6월 26일자 속보로 나온 겁니다. 아마 이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하면은 또 섣불리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그 사건, 그 혐의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 법무부에서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이것이 한 건이고, 예전의 기무사령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사고 당시 헬기 이송 의혹,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수사 중이다. 그렇습니다. 역시
세월호였구나. 문재인 씨가 세월호를 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세월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지금 또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키우는구나. 내용을 보면은 마치 5.18 사건만큼 요소 많은 혐의를 내놓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범죄입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구조에 실패한 책임, 그것을 논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씨 측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현재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킨 사고 가해자, 그런 지위에서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죽지 않으려고 싸워서 막아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패하면 본인들은 이번에 죽고 훗날 역사가 밝혀내든지 이렇게 되겠죠. 뉴스를 보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라는 곳에서 고소 고발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54,41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교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그 외 총 78명을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황교안 씨가 더 앞자리에 그 이름이 쓰여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 그리고 기무사 관계자 66명 해서 총 71명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다시 꺼내든 세월호, 이것이 결국은 제2차 싹쓸이 적폐청산, 그것이구나. 새로운 적폐청산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감옥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엮어서 감옥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결국 그러면은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 그 중에 좀 큼직하게 이름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다 싹쓸이 청산이 되고, 우파는 재기불능으로 영영 끝장이 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혹시 이것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가는 것인가? 세월호로 엮어서 공수처 1호 사건 처형을 집행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그것이 또 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이번에 보면 이 세월호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엮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혹시 야당에서 대선 후보감으로는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자면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일단은 주호영 의원, 오세훈 씨,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는 홍준표 의원, 원희룡 의원, 기타 여러 명이 있겠죠. 원희룡 씨,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군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좋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가 이제 대선 후보감으로 나온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떨까? 그쪽에서 이름을 좀 꼽아보자면은 이낙연, 윤석열, 추미애, 이재명, 박원순, 이렇게 또 기타 등등 있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들 중에 어느 한 명과, 그러니까 가령 홍준표 의원이다 이러면은 홍준표 의원 대 이낙연 씨, 홍준표 의원 대 윤석열 씨, 추미애 씨,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홍준표 의원이 그들의 맞수가 되고 승산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객관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겠는가? 추미애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대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몰아치는 광풍과는 좀 관계가 없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그리고 좌파 정치 세력 두루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야당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황교안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에서 대선 후보감이 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기량을 드러내고 해서 이 사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좀 지장이 되겠다, 혹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들도 차례차례 제거에 나서겠죠. 그것은 물론 두고 보면 될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이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책임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좌파 세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씨와 좌파 정치 세력이 가장 얄밉고 잡아 죽이고 싶은 인물은 결국 황교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표 하면서 우리는 물론 황교안 당대표에게 왜 겨우 삭발이나 하고 단식이나 하고 청와대에 가서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나 치고 밥 안 먹고 거절하고 나오고
그 정도만 했느냐 하고 그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한 인물이 누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황교안밖에 없었죠. 이것은 황교안 전 대표를 지지하고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문재인 씨 눈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겠느냐 그거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하면서 이렇게 문재인 씨를 약올리고 괴롭힌 자가 또 황교안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이를 갈고 있는 대상이 황교안 전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한번 곰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하고 좌파 세력이 고소, 고발하면서 잡아넣으려고 무수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이 보수 우파 쪽 인물이 딱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승춘 보훈처장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황교안 전 대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약올라 하는 것은 박승춘 보훈처장은 법원에라도 끌어내보기는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조차 못해본 그런 케이스다. 얼마나 지금 이를 갈면서 벼르고 있을지 짐작이 가죠. 현재 그 공수처법을 보게 되면 황교안 전 대표 그가 법무장관이었고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그 현직 거기에서 퇴직을 한 상태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검찰이 황교안 피의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30일 이전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그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 그리고 좌파 세력은 이번 이 제2차 적폐청산 이제 끝장내기 적폐청산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결국 세월호로 엮어서 남들도 나오겠지만 황교안 전 대표를 보란듯이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싹쓸이 적폐청산 이것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보수 우파 정권의 정치적 혈연관계, 그 혈맥은 완전히 단절이 되겠죠. 아마 광범위하게 보수 우파 정권하고 연결이 있으면 40촌까지도 그렇게 해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심각한 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수 우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에 붙여서 밀려났다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좌우 대결에서 그때 이후로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를 지키겠다. 힘도 없으면서
길도 모르면서 그리고 자격도 없고 삼류 주제에 그러면서 우파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는 자기는 한개 선거구에 나오면서 전국에 있는 보수 우파를 다 공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수 우파는 사실은 각계격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좌파와 나는 이렇게 싸운다 하는 세력들 다 그들의 칼은 1차적으로 이웃에 있는 다른 보수 우파를 겨누고 있다. 이 망할 세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확실한 것은 보수 우파가 이 못된 성질머리를 고치고 하나로 단합하지 않으면 이번에 끝장날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극좌파, 좌파, 중도좌파 이런 세력들의 나라가 될 겁니다. 물론 자유세계와 코뮤니즘 세계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이쪽에 다가갔다가 저쪽에 다가갔다가 하면서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얻어 터지고 운이 나쁘면 양쪽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그래서 소멸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성취를 다 갉아먹을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하겠죠. 그리고 보니 그래서 좌파 전문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접수한 것인가? 이거 참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일이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위기이고 제정신 가진 우리 리마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 사실을 명심하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